박몽주 선생의 묘라고 돼 있는데 왜 포운이라고 하는 게 더 좋으냐 하면 조선시대에는 실명경피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명경피속.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very good.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명을 경피, 공경경 피할 피, 공경해서 사용하는 걸 피하는 풍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이광신입니다 그러진 않고 이광자 신자입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실명경피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름이 또 무슨 풍속이 있었느냐면 조선조 때에는 복명속이 있어서 복명속. 복이 무슨 뜻일까? 복받을 복이 아니고 복수복, 거듭복, 복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명속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 옛날에는 일찍 어릴 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 나이가 되면 아명을 지어줘요. 아명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개똥이니 뭐 소똥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명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20살 되면 약관의 나이가 되면 여자는 계례, 남자는 관례를 하는데 그때 남자는 상투를 들고 갓을 쓰고 여자는 뭐 뚜아리를 이게 비녀 이게 꽂고 그랬는데 그때 자를 지어줘요 부모님이. 자 여기 지금 포은 선생의 자는 달가예요. 자 그다음에 달가고 그다음에 호는 나이가 한 30쯤 넘어서 자기 본업에 진입하면 그때 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호는 고성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친구들 부를 때 이름 부르지 않고 뭐 고성, 달가 뭐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호를 불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시호를 지어줬어요. 시호.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은 선생의 시호는 문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5개의 이름이 있었죠. 이게 복명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은 선생은 동방이학지조라고 그러는데 동방이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안향이 중국에서 송나라 때 발전한 성리학을 들여온 게 시초였는데 그때 포은 선생이 성리학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나 제자들이 포은 선생이 얘기한 게 저기 주련에도 있던데 횡수 개 당리 여기 주련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횡수 개 당리 그건 무슨 말이냐면 횡설수설 말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이치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게 포은 선생이 그렇게 그 성리학이 아주 밝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이게 시조라고 그러고 성리학은 여러분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야기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붕을 뺑 둘러서 이렇게 친 걸 우리가 곡담. 뭐라고요? 곡담입니다. 이 곡담을 치는 이유는 뭐 외부의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도 있고 또 풍수지리상 좌측령 우백호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다른 묘역에 보면 곡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곡담은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원형이로 이렇게 바가지 엎은 것처럼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봉분이라고 하는데
신라 때라든가 이런 고분은 원형인데 고려 때 고분을 보면 앞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직사각형 앞부분을 돌로 담을 이렇게 테두리를 쌓아갖고 이렇게 고려 봉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은 선생 모습은 그냥 원형 봉분이죠. 근데 다른 매역에 보면 이 주변에 쌍분이 저 뒤에 돌아볼까요? 저기 묘소에는 봉분이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쌍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합봉, 두 사람을 한 곳에 이렇게 합쳐 모셨다고 그래서 합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봉분 밑에 이렇게 뺑 둘러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 호석, 보호석의 호석. 우리가 호석에 12지를 새겨서 이렇게 잘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이제 경주에 가면 김일순 장군 묘에 12지 봤죠? 예. 나중에 개인 시간 있을 때 쫙 골라보면 포은 선생 묘소의 호석에는 무엇을 새겼을까?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요 호석 바깥쪽으로 난간을 이렇게 선주교 난간처럼 이렇게 했죠. 요걸 난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완벽한 원형 봉분에 호석이 있고 또 난간석까지 갖춘 게 왕릉의 그 봉분 형태죠. 네, 그 모습 말씀드렸고요. 오늘 용인시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역사탐방 정몽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몽주의 무역부터 사태까지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이러한 용인시 지역의 역사탐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교수님은 용인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용인시 진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용인시 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포은학회 부회장으로서 우리시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홍순석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혹시 미리 이렇게 또 알아보신 분, 그런 여성적인 분도 혹간이 있으시다고요. 아마 용인에 얼만큼 사셨는지 또 얼만큼 애정을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30년 이상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예. 왜 그런 질문을 먼저 던졌는가 하면 30년 전의 용인과 지금과는 아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가졌다. 용인은 1973년도부터 76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갖습니다. 우리가 포은 정몽주 선생을 오늘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용인하고 포은 선생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용인에 사신 분은 옛날부터 이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정몽주 선생이 용인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라는 사실을 뭐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정몽주 선생이 용인에서 출생하신 것도 아니고 거의 평생을 또 개성에서 사시다가 선주교에서 격살 당하시고 했는데 뜬금없이 묘소는 왜 용인에 모셨을까?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도 아마 오늘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관건이 되고요. 왜 용인에 영면하고 계실까? 아마 역사학자들도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라고는 전해지는 게 없이 이제 설화적 이야기가 패턴이 됐고 또 용인시의 대표적인 축제 포온 문화제가 올해 12회째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제 그 콘텐츠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더 많이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왜 또 용인의 많은 인물 중에 정몽주 포온일까? 아마 관심사는 아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요즘 포온 선생이 오히려 더 뜨고 있습니다. 실제 정도전이 주 테마고 주인공인데 드라마 방영 기간 중에는 정도전이 이런 인물이었어? 개혁주의자고 뭐 조선 건국의 많은 책사로서 뭐 조선 경국 대전 국보입니다마는 정말 천재적인 책사다. 뭐 통치자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커다란 꿈을 꾸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정도전은 포온 정몽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삼봉 정도전과 정몽주는 뜻을 같이 하다가 단 하나의 이제 차이점, 고려를 개혁할 것인가, 이조를 건국할 것인가, 요거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포온 정몽주 선생 보수주의자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생각한 포온 선생을 좀 이 시대에 왜 정몽주가 관심을 갖는가. 드라마에서는 뭐 정도전이 주역이고 거기에 아마 같이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러닝메이터 정도의 배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종영되고 이후는 오히려 포온 정몽주를 더 이런 특강이라든가 여러 자리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정몽주는 드라마를 하지 않는가? 근데 그 왜라는 질문에 궁금증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 오늘 공유하고 싶습니까?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가 아니라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아마 그 드라마의 원본이 됐던 소설 작품이나 또 드라마의 대본 맨 마지막 포온 정몽주가 이제 선주교에서 타살됐을 때의 장면이 가장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질문,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자료 또 현장에 가서 한번 저의 얘기를 듣고 또 후손들은 선조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가. 또 저는 반대로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정몽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단신가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배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은 선생의 단신가, 우리 초등학생에서부터 우리 아빠 엄마들 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시조 작품입니다. 자, 시작. 자, 포은 정몽주 하면 우리가 이 교과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단신가입니다. 그죠? 근데 일부 연구자들이 단신가는 위작이다. 정몽주 선생의 작품이 아니다. 아마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왜? 시조라고 하는 장르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죽고 죽어가 기록된 거는 청구영어 17세기의 시조집에 처음 이렇게 정리되는데 포은 정몽주 선생이 한글로 이 몸이 죽고 죽어 이거 기록 남겼겠는가? 한글도 없었는데 뭐 그런 일부의 주장입니다만은 단신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에 백사가 100번 죽어도 뜻을 변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백사가라는 노래로 이미 조선 초기부터 이 의리의 선비들은 아마 구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포은 선생 단신가에 대해서 너무 기존의 단신가가 포은 선생 작품이라는 건 정설인데 누군가가 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또 아니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포은학회로 문의가 옵니다. 이거 학회 차원에서 뭔가 글을 올려주지 않으면 교과서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올해 5월 달인가요? 부산 학술대에서 정몽주의 단신가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백사가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청구영원에도 제목은 없이 이 몸이 죽고 죽어만 있습니다. 근데 숙종대왕이 이제 어제로 영정포은 단신가 이런 한시 이따가 사진 보겠습니다. 그걸 숙종이 이렇게 칭송하는 한시 작품을 남긴 이후부터는 아마 단신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목이 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신가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죠. 단심이란 말은 여인네가 자기를 사랑하는 낭군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도 이거 일편단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죠?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단신가 보면 백제의 한 여인네가 고구려의 왕하고 사랑을 나눴었는데 변치 않고 절개를 지키면서 기다렸다. 이런 내용으로 이미 백제시대 때 한 여인네의 작품이다.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왜? 단심이란 말은 누구든 노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포은 선생이 백제의 한 여인네의 단신가를 표절해서 적절하게 상황을 이렇게 시사해서 보여준 것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정보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단신가를 연구하게 됐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단신가가 포온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주교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고 포온 선생 제가 먼저 재미난 질문을 먼저 던질까요? 포온 선생은 술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왜요? 친구가 많아서. 제가 이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 현장 답사 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일정신에도 술이 아주 엄청 센데 아마 포온 선생을 닮은 혈통 같습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중국 사람의 기를 꺾을 정도로 명나라 사신을 가서 고려의 사신으로 가서 명나라의 관료들하고 서로 이제 기싸움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 중국하고 이렇게 바이할 때 술로 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포온 선생 술 좋아하셨다. 술 좋아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낭만, 로맨티스트. 포온 선생의 한시 작품에는 오히려 어떤 뭐 기계가라든가 뭐 이런 충정의 노래가 아니라 강남여라는 한시 작품이 있습니다. 강남의 아가씨를 소재로 지은 한시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의리의 표상이면서도 그런 서정적, 아마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는 춘흥, 봄날 봄비가 내리는 서정적 정서를 절구 한문으로 한 것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포온 선생은 뛰어난 또 문학인입니다. 시인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외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중 문화 교류 차원에서 가장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띄우는 인물이 정몽주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공자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공자 학당 이거를 지원 사업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용인 관내 학교에도 공자 학당 지원을 받고 중국어 이렇게 학습 지원이라든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태성고등학교, 영동중학교, 아마 신갈의 보라인가 어딘가 정도 이렇게 공자를 중국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럼 공자의 사상을 이 한국에 전파한 최초의 학자가 바로 포온 정몽주 선생이라는 거죠. 동방성리학의 조종 이렇게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철학의 중심이 성리학 아닙니까? 성리학을 한국에 처음으로 고려 말 시기에 한국에 유입해서 고려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강론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한국의 철학의 태두다. 이런 위치에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서는 포온 정몽주는 사상가, 철학가로도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공자의 사상을 한국에 전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중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따 사진 자료 보면 중국에 포온 선생 동상이 3개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인물로 중국에 동상이 있는 인물은 3명입니다.
가보셨을 거예요. 문동 쪽에 장보고, 청해진에 장보고, 그 다음에 양주에 가면 최치원 선생, 양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과거급제하고 오래 살다가 신라 말기에 이제 귀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시에 최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정몽주 선생이 중국 가면 등주 펑라이라고 봉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상이 2개나 서 있고 양주에 또 제가 작년에 주동이 돼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양주시와 용인시는 자매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역사 인물의 대표적 존재고 중국 양주에도 포원 선생이 시를 6편이나 사신을 왕래하면서 남긴 것이 있어서 중국 양주시와 용인시의 교류를 맺어준 인물도 정몽주예요. 그런가 하면 한중 교류 사업의 국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물이 또 정몽주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절친한 것 같습니다. 그 물밑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서해안 지역과 중국의 산동 지역과의 해양 실크로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 인물을 중국 산동 이쪽 지역에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마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부터는 이제 베이징이 수도가 되니까 그 양상은 좀 달라지죠. 자, 앞에 보이는 영정이 포원 선생 영정인데 실물입니다. 이거는 포원 선생이 공신내 반열에 이렇게 책록됐을 적에 기념의로 그린 실제 초상입니다. 대부분 영정은 돌아가신 다음에 사당에 모시기 위해서 후손들이나 또는 기록을 통해서 몽타주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영정을 모시는데 이건 실제 포원 선생님이 살아 계실 적에 저런 포즈를 하고 화공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영정이라 하지 않고 포원 선생 공신도상 보물 1110호입니다. 이 원본이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제 원본은 너무 오래돼 갖고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를 이제 문화재 이거 특수 복원해 갖고 모사본이라고 합니다. 원본과 똑같은 것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박물관에 걸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정택을 가게 되는데 정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 인물 중에 이런 초상이 남아있는 인물은 아마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재현, 그 다음에 목은 이색, 그 다음에 포원 선생 뿐입니다. 정도전 초상은 나중에 그린 거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중국 등주 고선박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작년에 화강석이로 이렇게 쪼아서 만든 상인데 막 거의 실물대로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기증한 게 아니고 중국 정부의 예산으로 박물관을 만들고 모셨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방문하게 될 용인 지역의 유적을 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우리 성역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홍살문이 있죠. 현장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홍살문을 어디 세웠습니까? 우선 왕릉에 가시면 왕릉 입구에 이런 홍살문 제일 먼저 볼 수 있겠고요. 서원, 신곡서원이라든가 충렬서원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고, 향교, 그죠? 요거 일본에는 돌이라고 합니다. 신사 이런 데 보면 돌로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가 전파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홍살문을 일본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마 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홍살문을 왜 세웠을까요? 성역이라는 공간의 표시입니다. 홍살문 앞에는 대소인 하마비라고 해서 신분을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라. 왕도 걷습니다. 가마에서 내려서.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릉과 이런 사대부 묘역에 이렇게 홍살문이 있는데, 용인 지역에서 묘역의 홍살문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마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뿐일 겁니다. 제가 전통문화를 하고 이런 문화재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저한테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홍살문에 살을 몇 개로 해야 된다는 게 고건축에 표시가 없습니다. 홍살문을 왜 세웠는지조차도 그저 뭐 출입을 좀 통제하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통과 못일 정도인데, 중앙에는 이렇게 창살, 삼지창 같은 창살이 있고, 그 밑에 태극 문양이 있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제 왕릉에 가면 삼태극입니다. 태극이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삼태극이고, 왕릉에만 삼태극이에요. 나머지는 이태극입니다. 그 알고 다니시면 이제 그게 보입니다. 예. 그 창살이 몇 개인지는 이제 쭉 다니면서 쉬어보면 나오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문화유적지를 다니실 적에 기본적인 것이 안내 해설판을 읽어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요. 어떤 가전제품도 설명서가 분명히 있어요. 주의사항도 있고. 근데 무조건 써보고, 이거 안 된다, AS 전화하고, AS면 와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잠금 장치를 풀어갖고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설명서 보지도 않고. 자, 안내 해설판 보시고, 그 정몽주에 대해서 무엇이 핵심적 요소일까? 그냥 대강 쓰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떤 사실에도 우리는 좀 설명이라는 거에 좀 가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간에 올라가지 말라는데 굳이 올라가갖고 사고치고 말리지 않았다고 문책하고, 우리 한국 사람 좀 반성해야 돼. 그죠? 들어가지 말라면 더 들어가는 거. 자, 안내 해설판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묘역에서 안내판에 있는 문제를 종택에 가서 또 출제하고 마치신 분에게 상품으로 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48년도에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의 모습인데, 지금 가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48년도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묘소가 연안이시 이석형 선생 묘소고요. 왼쪽에 있는 묘소, 사람이 안 올라가 있는 데가
정몽주 선생 묘소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후손들이, 연안리 씨 후손들이 더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갖고 묘역에 시제 지내는데 이 씨네들이 더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안리 씨, 영일정 씨들이 아마 전국 어디 가도 역사 인물의 묘소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한쪽은 남편, 한쪽은 부인, 그런 정도인데 이건 연안리 씨하고 영일정 씨, 포은 선생 묘소가 나란히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꼭 물어봐요. 왜 이렇게 여자 젖가슴처럼 이렇게 묘를 썼는가? 그거는 이제 현장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사 두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야 답을 해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은 선생 묘소의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고려시대부터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죠? 포은 선생 묘소가 지금 경기도 사적 1호입니다. 아셨어요? 경기도의 사적 1호입니다. 1호. 근데 성물에 대한 거 역시 또 현장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본래 이렇게 앞에 사진 봅시다. 앞에 먼 데에서 48년도의 모습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가장자리에 곡담을 둘렀고요. 여기에 곡담을 둘렀고요. 망주석이 있고요. 어렴풋이라도 48년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 보죠. 그죠? 이게 78년도에 후손들이 복원하면서 왕릉의 위엄을 갖추게 하겠다고 어느 독지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라 왕릉의 모습을 아마 규민신 장군 모습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석을 두르고 난간석을 두르고 이렇게 하고 경기도 사적 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고려의 태종 13년인가요? 우리 포은선 1403년에 정몽주 선생 묘소를 용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는 이런 성물도 거의 없었을 건데 후손들이 여러 차례 중창하면서도 이렇게 둘레에 호석을 두르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전해지진 않았고 이렇게 좀 고증하지 않고 가문의 재력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진 거는 사실 좀 참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고려시대 모습으로 남기자 이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양식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또 살펴보죠. 포은 문화재 1회 때 포스터 사진입니다. 아마 포은 선생 시신을 모셨을 당시의 그림이 아니고요. 아마 조선 초기에 사대부의 장례 풍습의 그림을 우연히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포은 선생이 고려 말 돌아가셨지만 시신을 모신 것은 1403년이니까 조선 시대 때 모셨을 거고 장례 풍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해서 포은 문화재의 주요 컨셉으로 용인과 관련은 포은 선생의 시신을 개성의 풍덕에서
용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 직접적인 이제 이유니까 포원 문화재의 주 컨셉도 이 천장행렬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은 것이 왕이 예조 신화를 파견해서 제례를 할 정도의 그 특별한 혜택은 다른 지역에서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치제라고 하는 컨셉을 포원 문화재의 중요 컨셉으로 해서 천장행렬 치제, 이게 포원 문화재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 나머지는 거의 공연물이죠. 그런 축제가 지금 비슷한 것은 영월에 가면 단종 임금의 장례 풍습을 재현한 축제가 있어요. 단종 어가행렬. 그런가 하면 이제 수원 화성에는 살아서 움직였던 정조대왕의 어가행렬 있었고요. 아마 시신을 모시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 모습은 아마 포문화재에서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주요 컨셉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이게 바로 묘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제례 음악 정악이죠. 그 다음에 제례 무가가 있습니다. 근데 신분에 따라서 인원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 왕릉에서 세종대왕 능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모습을 한글날 한번 가서 보세요. 한글날 세종왕릉에서 제례합니다. 가보면 8일무라고 해서 88이 64, 64명이 연주하고 64명이 춤을 춥니다. 제례무를. 근데 4대부니까 4대부에서 예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으로 꾸며질 수 있는 게 4일무, 4,4,16, 16명이 꾸며지는 제례악과 제례무의 모습을 고증을 해서 포원문화재에 지금 시연을 하고 있고요. 좀 용인대 국악과의 정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모습입니다. 그죠? 4일무입니다. 4,4,16. 4일무로서 이렇게 산소에서, 묘소에서는 절을 하고, 이 밑에서는 거기에서 가락에 맞춰서 이제 제례무를 올립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포원문화재 아니면 직접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보셨으면 내년에도 또 이루어질 것이고 5월 둘째 주 금토일입니다. 항상. 올해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10월 달에 했고요. 매년 5월 둘째 금토일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날 토요일 날 천장행렬 그 다음에 치제 요 모습이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그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묘에 직접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인데 복식도 이거는 관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조에서 신하가 파견이 돼서 제례를 올리니까 일반 제복하고는 다르죠. 관복 차림으로 이렇게 치제례를 올렸다는 걸 고증해서 축제 기간 중에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천장행렬 모습입니다. 용인의 민요 중에 전국에서 가장 특색적인 그 소리가 상효소리입니다. 그래서 용인 지역의 대표적인 옛 노래가 상효소리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용인에는 역사인물에 많은 묘역이 있고 또
배감 같은 경우는 소리의 고장입니다. 해서 선소리 하는, 상여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포원문화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포원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한시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림들이 모여서 한시대회를 하고 장원을 뽑아서 옛날 모습으로 장원급제, 어사와 쓰고 뭐 이렇게 표창도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용인이 아니고 포원 선생과 관련된 전국의 중요 유적을 보시겠습니다. 오천서원은 경북 포항시 오천읍인데 영일읍입니다. 옛날에는 영일현이고 그래서 영일정씨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천정씨라고도 말합니다. 포원 선생의 본가입니다.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쭉 살아왔던 정씨네들, 영일정씨의 본관입니다. 거기에 오천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영천의 인고서원입니다. 규모로 봐도, 이게 전체 모습이 아닌데, 서원의 규모가 얼마만큼 큰지, 그 앞에는 지금 포원 박물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학습비로 가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서원에서도 템플스테이처럼 1박 2일, 2박 3일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영천 인고서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고서원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숙박 체험 프로그램 한다는 것도 소개하고 싶네요. 요거는 포항의 남성제라고 영일정씨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제실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그다음, 포원 선생이 어렸을 적에 집터였다고 합니다. 포항시에. 근데 포원 선생이 실제 태어났던 곳은 외가 영천입니다. 영천의 우항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원 선생 생가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천에 가면 효자리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겁니다. 포원 선생은 효자로도 이름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불교 시기로 화장을 하거나 했었는데 포원 선생은 유교 시기로 3년상을 치르고 묘소에서 염악 생활을 하면서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관료이면서도 그 당대에 불교가 좀 신돈이라든가 불교 폐단이 자꾸 지탄이 됐을 당시죠. 그래서 유교식의 장례를 솔선해서 모범적으로 보인 사람이 바로 포원 정몽주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림들이 높이 받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포항 가면은 우항리에 바로 효자 마을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언양이로 옵니다. 울산 광역시 방구대 뭐로 유명합니까? 안각화 있죠. 바로 안각화를 보시고 빠져나오다 보면 이런 모습에 안각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뺑 돌아서 여기쯤입니다. 안각화가 있는 데는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요거 포원됩니다. 포원 선생이 유배 왔을 적에
이제 친명파, 친원파 대립해 갖고 이호님이 포원을 유배하지 않습니까? 2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래갖고 머물렀던 곳이 언양입니다. 언양. 예. 지금 KTX 울산인가 이제 여기 있는 데가 포원 선생이 유배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언양의 반구대 안각화 보시고 반구 서원이 있습니다. 포원 선생이 유배지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또 가르쳤다 해서 서원을 만들어 갖고 반구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원 선생 유적지가 반구대 옆에도 있습니다. 언양. 예. 그다음 예, 이제 선짓교 보네요. 그 빨간 거 표시 있는 데가 핏자국입니다. 원래는 이 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핏자국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 바닥에. 요 바닥에 있는데 정호익이라고 하는 포원 선생의 후손이 개성 유수로 부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포원 선생의 핏자국을 보러 와서는 그 위를 밟고 다니니까 이런 성스러운 선조의 피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정호익이라는 개성 부사가 유수가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됩니다. 이래 해서 지금의 모습의 선주교는 저걸 연상하죠. 원래는 옆에처럼 이렇게 바닥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신 원래 있었던 거는 난간을 하고 새로 옆에다가 돌을 깔아서 이제 옮겨 다니게끔 이렇게 한 거죠. 아마 선주교 가면 제일 먼저 저거 찾느냐고 난리죠, 뭐. 그죠? 핏자국 찾고, 기여, 아니요, 뭐 이래가면서. 제가 묻습니다.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 없지만, 우리가 역사와 인물과 정신과 미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하십시오. 선주교의 핏자국일, 포원 선생의 핏자국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아니다. 이건 뭐 화강석에 있는 철분일 뿐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네, 좋습니다. 달나라에 토끼가 있는가 없는 거를 따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핏자국이 우연의 일치로 맞아 죽은 그의 화강석 안에 철분이 있어서 우연히 일치됐다고 봐야 하겠지만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상징성은 그냥 피입니다. 그 정신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충을 가르치고 절의를 가르칩니다. 우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실체와 정신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걸로써 신빙성을 자꾸 인정시키려고 합니다. 달나라에 분명 옥토끼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마음속에는 산타 할아버지 아직도 계시고 토끼가 있고 선주교의 핏자국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문화, 체험에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인식이 꼭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아닌 걸 아니다고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어른들이 할 일이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 아마 올바른 역사 교육일 겁니다.